아들이 어느 날 집으로 찾아와서는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평소에 무슨 이야기를 할 때도 늘 쉽게 말을 꺼내던 아이였는데 그날은 어쩐지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가더군요. 엄마, 사실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콱 박히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 말을 당장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의 결혼을 바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준비가 되어 있을 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어야 하고 살림을 시작할 터전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제 아들은 아직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결혼 자금을 모아둔 것도 아니었지요. 매달 월급을 받아도 모아둔 게 남는 게 없으니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으니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너 지금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결혼 이야기를 하니? 결혼은 장난이 아니야. 집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습니다. 엄마, 돈은 없어도 돼요. 저희는 그냥 같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돈은 살면서 모으면 되잖아요. 지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할 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세상살이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데 아직 철이 덜 든 아들의 모습에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분명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의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시작부터 흔들리면 그 뒤에 고생은 눈에 불 보듯 뻔한데 아들은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마음씨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부모로서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곧이어 드는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렇게 준비 하나 없이 결혼을 하면 며느리 될 아이는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될까 벌써부터 안쓰러운 마음이 앞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몇 번이고 단단히 말해두었습니다. 좋다.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하되 절대로 부모한테 손 벌리지 마라. 너희 둘이 시작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내 책임이야. 우리는 너희 삶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그 대신 우리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잘 살 거예요. 그냥 허락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좀처럼 놓이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믿을 수 없는 마음이 뒤섞여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고집은 대단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와 하루라도 빨리 함께하고 싶다며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부모로서 끝까지 막아설 수 있을까요? 그 모습에 저는 결국 허락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데 마음을 꺾어버리는 게 더 가혹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들은 준비 하나 없이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식도 남들처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약식으로 가까운 지인 몇 명만 불러 간단히 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참 씁쓸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 결혼식을 좀 더 성대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형편도 넉넉지 않았고 아들이 준비한 게 거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었지요. 그래도 아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섣불리 뭐라고 더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제 아들이 책임감 있게 살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부디 제 당부대로 힘들더라도 자기 힘으로 버텨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겨우 한 달 만에 아들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너무 힘들어. 지금 사는 원룸이 너무 좁아서 생활하기가 너무 답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불이 치솟았습니다. 아니,
내가 결혼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힘들어도 스스로 감당하라고, 부모에게 손 벌리지 말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두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조금 더 넓은 전세집으로 이사하고 싶다 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고 부족한 돈은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 전세집을 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도와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그래도 부모니까 아이를 모른 척할 수 없다는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도 조금은 풀렸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요. 아들이 행복해 보이는 순간 그동안의 서운함도 사르르 녹아내리곤 합니다. 그렇게 아들은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저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넓고 밝았고 이제는 좀 안정된 생활을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전세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는 그 집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직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살림살이가 채 정리되지 않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손수 음식을 준비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가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미숙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져 저는 괜스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은 현관에서 제 신발을 직접 가지런히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을 구할 수 있었던 건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빌려준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속으로는 이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결국 우리에게 손을 벌렸구나 하는 서운함이 가득했지만 눈앞에서 머리 숙여 고마움을 전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작은 상을 차려 나왔습니다. 정갈하게 준비된 음식은 그다지 손이 많이 간 반찬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잡채, 그리고 된장찌개 한 냄비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부족하지만 제가 직접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들기 전부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집 와서 이런저런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그래도 시부모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며느리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또한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우리도 이렇게 대접받으니 참 고맙다. 식탁 위에는 그리 많은 음식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날의 밥상은 제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우리 앞에서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희망과 부모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아들은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앞으로 정말 잘 살겠습니다. 빚진 마음 잊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지요. 그래,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우리 바라는 건 그것뿐이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정성들을 이어갔습니다. 주말이면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를 같이 하고 갔고 때로는 며느리가 손수 만든 반찬을 챙겨다 주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퇴근길에 과일 한 봉지를 사와서 식탁 위에 올려놓곤 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사온 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드셔보세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없이 과일을 쳐다보다 결국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모에게 과일 한 봉지 사오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며느리 역시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손에 들고 왔습니다. 비누 한 장, 수건 2장 같은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 마음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은 제 마음속의 걱정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아무리 준비가 부족했어도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효도하려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앞으로 잘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전세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몇 달 동안은 정말 저와 남편의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도와가며 성실히 살고 주말이면 우리 집을 찾아와 밥 한 끼라도 함께하고 갔으니까요. 며느리는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손수 반찬을 싸오기도 하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 오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 이제는 조금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며느리의 태도에서 아주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 같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예를 들어 전에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2손 가득 뭔가를 들고 오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빈손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되니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싶더군요. 또 예전에는 집안일 이야기를 나누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던 며느리가 요즘은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제가 요즘은 장 보러 다니기 힘들지 않니? 하고 물으면 예전 같으면 장본 이야기를 길게 하며 웃어주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네, 뭐 괜찮아요. 하고 대답이 끝나는 겁니다. 그 대답이 짧고 어딘가 무심하게 들려 저는 속이 조금 쓰렸습니다. 심지어 식사 자리에서도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반찬을 권하며 어머니, 아버님 많이 드세요 하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 앞에 놓인 음식을 먼저 챙겼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기에 저는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오? 며느리도 시집살이 하다 보면 피곤할 수도 있지. 그냥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분명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변화가 단순한 피곤함 때문만은 아니어 보였습니다. 특히 마음에 걸린 건 우리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당연하다는 듯 찾아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것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전화를 걸어오라고 해도 며느리는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일이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그 말이 반복되자 저는 서운함보다 이상한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정말 바빠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 마음에 걸린 것은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변화를 두고도 아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슬쩍 물으면 아들아, 요즘은 너희가 집에도 잘 안 오고 그러네. 며느리도 좀 힘들어 보이던데 무슨 일 있는 거니? 그러면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저희가 바빠서 그래요.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태도, 변화가 점점 선명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아들 부부의 생활이 궁금해졌습니다. 전세집으로 이사한 뒤로 한동안은 자주 왕래했지만 최근 들어 자꾸만 간격이 벌어지는 듯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잠깐 들러도 되겠니?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싶고 집도 한번 둘러보고 싶네. 예전 같으면 네, 어머니 언제든 오세요 하고 기뻐하며 맞이했을 며느리가 이번에는 목소리가 순간 굳어지더니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이번 주말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정리를 다 못해서요. 어머니가 오시면 저희가 제대로 대접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이사한 집이니 아직 어수선할 수도 있고 혹은 며느리가 피곤할 수도 있겠지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에 보자꾸나.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 한쪽이 찜찜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며느리 목소리는 이번에도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안 돼요. 남편도 늦게 들어오고 저도 정리가 덜 돼서요. 다음에 꼭 준비 잘하고 초대할게요. 말은 공손했지만 그 속에 묘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꼭 무언가를 숨기듯 급히 저를 돌려세우는 기분이랄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렇게 집에 오는 걸 막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던 아이가 왜 이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건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자꾸 우리를 집에 오지 말라 그러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꼭 뭔가를 감추는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공간에 부모가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잖소. 며느리도 그런 걸 테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전화를 받는 태도 또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반갑게 전화를 받으며 긴 대화를 이어가곤 했는데 요즘은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런 말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와 며느리 사이의 거리는 보이지 않게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에 오는 걸 막는 걸까? 단순히 정리가 안 됐다거나 바빠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제 마음에는 불길한 예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오는 걸 막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순히 안부가 궁금해서라기보다 뭔가 확인해야겠다는 불안이 자꾸만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얘야, 이번 주에는 내가 잠깐 들러도 되겠니? 제 목소리는 가능한 한 부드럽게 깔았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부담을 느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말, 오늘은 곤란하다는 말, 짧고 단호하게 잘라내는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에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한 번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이라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번, 네 번이 되니 단순한 우연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오갔습니다. 혹시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며느리와의 관계가 삐걱거린 건 아닐까?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린 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따뜻하고
여유 있던 말투가 사라지고 다급하게 대답을 끝내려는 듯한 그 기운. 저는 그 속에서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런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며느리의 태도는 단순히 피곤해서 나온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개를 껴안고 누워 있으면서도 자꾸만 며느리의 짧은 대답과 떨리는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오히려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집에 오지 말라는 걸까?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지? 제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의심이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2번, 3번이나 거절당하고 난 뒤에도 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날 밤에도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곱씹었습니다.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 준비가 안 되었다는 변명, 그리고 전화를 빨리 끊으려던 태도, 그 모든 것이 제 안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며 답답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전화를 통해 물어볼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주말이 되자 저는 남편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에게 괜히 오해를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전셋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마치 북처럼 뛰었습니다. 문 앞에 서니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렸을 때 제 눈앞에 선 사람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낯선 여성이 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가 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이 집은 아들 부부의 전세집이었는데 왜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걸까? 여성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자신은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1달 전에 이미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귓가에서는 심장이 뛰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고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부여잡으며 집을 떠났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결국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말이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집 부부는 1달 전에 이사 갔다는 말이 계속 맴돌며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제 손으로 전세금을 건네주며 안정을 찾아주었던 집이었는데 어느새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서 있는 제 2 다리는 무겁게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어지러움 속에서도 저는 곧장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맨 먼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진 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평소와는 달리 떨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에 정중하고 침착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말끝마다 망설임이 묻어났고 짧게 끊기는 호흡이 다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버무리기만 했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려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며느리에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묻자 아들은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전세금을 빼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기회라고 생각해 무리하게 발을 들였고 더 크게 벌고 싶어 확장을 서둘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험도 자금도 뒷받침되지 않은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남은 건 빚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고백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끝내 제 말을 흘려듣고 결국 가장 중요한 전세금마저 허망하게 날려버린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들이 절하던 모습, 감사하다며 부모 은혜 잊지 않겠다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짐은 불과 몇 달 만에 무너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려 제대로 잡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죄책감에 눌려 있었고 며느리의 침묵은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무력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모로서의 분노와 안쓰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분노는 아이가 제 말을 어기고 가정을 위태롭게 만든 데 대한 것이었고 안쓰러움은 이제 한없이 가벼워져 버린 아들의 삶을 바라보는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아들 부부는 전세집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공간으로 내몰렸을 거라는 사실을요. 집 앞에서 전화를 끊고 돌아오는 길 내내 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와 며느리의 숨죽인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형편에 놓여 있길래 이렇게까지 숨기려 했을까? 그저 전화로만 들은 이야기로는 차마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 부부에게 따로 시간을 내라고 했습니다. 장소는 집이 아닌 카페였습니다. 차분한 공간에서 얼굴을 보고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날 카페 창가에 앉아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들어선 아들 부부의 모습은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아들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표정은 한껏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이미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내려고 했지만 내심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솔직히 말해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전세금을 빼서 시작한 사업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다는 이야기, 빚만 남았다는 이야기. 저는 이미 전화를 통해 들었던 내용이지만 직접 마주 앉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대답을 미루더니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전세집을 잃고 난 뒤 은행에 쌓인 빚 때문에 더는 감당할 수 없어 이전 원룸보다 더 작은 단칸방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말을 듣는 동안 제 시선은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오갔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대답보다 더 선명하게 모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변명이나 사정을 길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충분히 알았고 중요한 건 지금 아이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좁고 열악한 방에 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이 멀게만 들렸습니다. 제 귀에는 아들의 고백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도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말로만 들은 단칸방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형편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도저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의 안내를 받아 그들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건물 외벽은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곳곳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계단은 좁고 가팔랐으며 손잡이조차 삐걱거렸습니다. 아들은 앞장서서 저를 이끌었지만 발걸음은 무겁고 더뎠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현관 너머로 펼쳐진 공간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방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할 만큼 협소한 공간 안에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겨우 들어가 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습기가 올라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바닥에는 정리되지 못한 옷가지와 생활도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공간이 워낙 좁아 숨을 들이쉴 때마다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창문은 작고 빛이 거의 들지 않아 방 안은 늘 어둠이 깔린 듯 했습니다. 환기도 잘 되지 않는지 눅눅한 냄새가 공기 속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곳이 과연 제가 전세금을 보태주며 마련해 주었던 안락한 집을 잃고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눈치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조용히 손가락을 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는 대충 끓인 라면 냄비가 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방 한켠에는 전셋집에서 가져왔을 법한 낡은 이불이 구겨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노보다 앞서 찾아온 감정은 참을 수 없는 안쓰러움과 슬픔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고했건만 결국 제 말은 현실이 되었고 아이들은 이렇게 초라한 생활에 내몰린 것이었습니다.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겨우 호흡을 가다듬었지만 눈가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단칸방 풍경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실패를 눈으로 확인하는 그 순간만큼 가혹한 일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좁디 좁은 단칸방 안에 서 있자니 숨이 막혔습니다. 한쪽 벽에 붙은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마저 흐릿해 방은 늘 어두컴컴했고 눅눅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듯 했습니다. 그 답답한 공간 속에서 저는 도저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더니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크게 들썩이더니 곧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그동안 꾹꾹 눌러온 고통과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억눌러왔던 서러움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듯 울음소리는 좁은 공간을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먹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흐느낌이 이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이미 지쳐버린 젊은 부부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절규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보다 앞선 것은 연민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내몰려서 결국 며느리가 바닥에 쓰러지듯 앉아 울고 있는 현실 앞에서 부모로서의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은 한동안 울음과 침묵만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아이들을 더는 이런 곳에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던 아들은 결국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바닥에 닿을 듯 숙인 이마가 떨리고 손은 바닥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겁고 긴 침묵 끝에 짧은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전세금은 꼭 다시 갚을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마치 그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듯 했습니다. 그 짧은 고백 속에는 후회, 절망, 그리고 부모 앞에 선 아들의 부끄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며느리의 흐느낌과 아들의 울먹임이 섞이면서 좁은 단칸방은 슬픔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차마 꾸짖을 수도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건만 결국 제 말은 흘려들었고 전세금이라는 큰 돈마저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아들의 무모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토록 초라하게 무릎 꿇은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죄송하다고 고백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부모로서 그 어떤 말도 쉽게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좁은 단칸방 안에서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고 아들은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무겁고 답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울음과 침묵을 마주하며 저는 오랫동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차올랐다가도 곧 가여움과 연민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 갈등이 제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아이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 일어나라. 더는 여기서 살 수는 없겠구나.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짧고 단호한 말이었지만 제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고 두 눈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괜찮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 말을 내뱉고 나니 제 안에서 오래 눌려있던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쉬움은 남았지만 부모로서 더는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눈물로 젖은 얼굴을 손등으로 훔치며 바닥에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좁고 어둡기만 했지만 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간 듯 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아들 부부를 두고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눈앞에 펼쳐졌던 초라한 현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결국 집으로 들어오라 말했지만 이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금세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저는 가만히 남편 맞은편에 앉아 숨을 고른 뒤 결국 모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전세금을 빼내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해버린 일, 그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된 일, 결국 전세집을 잃고 좁은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상까지 숨김없이 전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고 이어 이마를 짚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얼굴빛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뒤 남편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들이 그 큰 돈을 그렇게 허무하게 날렸단 말이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단칸방에서 버티고 있더군요.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충격과 허탈감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믿고 의지해온 아들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도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 또한 큰 충격에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실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거실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깊은 한숨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남편은 천천히 손을 내려놓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아들을 향한 안쓰러움이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낮게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로 길게 이어진 침묵 속에서 저는 남편의 마음이 단순히 원망에 머무르지 않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깊게 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지 않소. 우리 손주 될 아이의 부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무너진 채로 버려둘 수는 없지. 그 한마디에 저는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충격에 젖어 있었지만 결국 부모로서의 본심을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집으로 데려와야겠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줘야지. 짧고 단호한 그 결심은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조금이나마 가라앉혔습니다. 여전히 가슴속 분노와 상실감은 남아 있었지만 남편의 말은 부모로서 내려야 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과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같은 결심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는 마침내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몇 개의 짐을 챙겨온 게 전부였기에 그들의 이삿짐은 초라할 만큼 적었습니다. 낡은 가방 2개와 몇 벌의 옷까지 오래된 생활도구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선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말없이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패배감과 부끄러움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그 말은 짧았지만 아이들에게는 용서와 기회를 뜻하는 무게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다시 4명의 식구가 함께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좁은 부엌에서 며느리가 서둘러 밥을 차렸고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며 예전보다 한결 무거운 표정으로 하루를 맞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안쓰러움과 기대를 동시에 품었습니다. 주말이면 며느리가 작은 손길이나마 보태려 애썼습니다. 빨래를 널거나 반찬을 준비하면서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도 집안일을 돕고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4사람이 함께 밥을 먹을 때면 말수는 적었지만 서로의 숨결 속에서 다시금 가족이라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끔은 안도했고 가끔은 서글펐습니다. 아직 갚지 못한 빚의 무게는 무겁지만 아이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부모로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 하루하루는 바쁘고 고단하게 흘러갔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가장 크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책임감이 부족하고 쉽게 욕심만 부리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매일같이 성실하게 일터로 향했습니다. 아침이면 아직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일어나 직장에 나갔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면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몸은 지쳐 보였지만 아들은 그 일과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힘들어도 꼭 해야 해요. 한 푼이라도 더 갚아야 하니까요. 그 한마디는 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무모한 결정을 하고 뒤늦게 손을 벌리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제 앞에서 책임을 짊어진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아들이 돌아올 때면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걸음은 무겁게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예전과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묵묵히 그 곁을 지켰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며 지친 남편을 맞이하고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네며 함께 짐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거실에서, 때로는 조용히 방문 앞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는 수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부모 마음으로는 차마 고생하는 자식을 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 고생이 아이를 다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아들의 빚은 조금씩 줄어갔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성실히 쌓인 노력은 어느새 무거운 짐을 서서히 덜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아들을 보며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 말에 아들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얼굴에는 묘한 안도와 자부심이 비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더는 무모한 길로 가지 않고 성실히 걸어가는 길만을 선택하길, 다시는 그날의 단칸방 같은 절망을 겪지 않기를. 시간은 흘러 어느덧 몇 해가 지났습니다. 아들은 직장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땀 흘려 모은 돈으로 하나둘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단한 생활이 이어졌지만 어느 날 아들은 드디어 은행 대출 상환을 모두 끝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은행 빚은 다 갚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 부부에게 큰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무모한 결정으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아이가 결국 스스로 일어나 은행의 빚을 다 갚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수고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제 마음에는 무거운 돌덩이 같은 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갚았지만 여전히 우리 부부가 빌려준 전세금은 한 푼도 손대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조심스레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부모님께 빌린 돈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은행부터 갚느라. 저는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행은 갚을 수 있지만 부모에게 빌린 돈은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자 당장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일부러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들을 몰아세우면 다시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의 마음 한구석에는 씻기 힘든 서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를 더욱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은행 빚은 갚았어도 정작 부모의 빚을 대하는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저는 우연히 아들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대화 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조용한 집 안에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뚜렷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의 한숨 섞인 말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이제 은행 빚은 다 갚았으니 부모님 돈도 갚아야 하지 않겠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며느리의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건 갚을 필요 없어요. 부모님 돈은 주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빨리 독립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대답을 망설이듯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빌린 건데. 하지만 며느리는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행은 안 갚으면 큰일 나지만 부모님한테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언젠가 드린다고만 하면 되죠. 그 순간 제 귀에는 며느리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모님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제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동안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살아가는 줄만 알았던 며느리의 속마음이 이토록 다른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조용히 뒤돌아섰지만 발걸음이 무겁게 휘청거렸습니다. 제 안에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씻기 어려운 상처가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 앞에서 들었던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모님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이 후벼 팠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듯 제 얼굴을 똑바로 보던 남편은 이야기를 끝까지 듣자마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했다고? 부모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두 손을 떨며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마침내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오. 은행 빚은 다 갚으면서 정작 부모 빚은 무시한다니 그건 배신이오. 저는 남편의 눈빛 속에서 흔들림 없는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인내하고 두 부부를 받아들였던 마음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법으로 따져야겠소.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짧고 굳센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았지만 남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의 집안에는 깊은 침묵이 감돌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부모로서 마지막 결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는 법의 자리에 서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안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에도 따뜻한 가족의 정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원고석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꼭 모았고 며느리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양측이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결국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갚겠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 짧은 말에 방청석의 공기가 약간 흔들린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법 앞에 선 이상 더는 부정할 수 없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변호인의 손길로 정리된 종이가 법정 위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친자식에게 빌려준 돈을 이렇게 법정에서야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판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나서야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양측은 합의에 따라 부모님께 빌린 돈을 상환하기로 한다. 짧고 차가운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법정을 나서며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와 남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남은 건 피로와 허탈감, 그리고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은 무겁기만 했고 집안의 공기는 늘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저녁 남편이 묵묵히 자리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 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는 함께 살 수 없겠다. 너희 둘은 나가서 스스로 살 길을 찾아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의 무게는 집안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머뭇거렸고 며느리는 차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남편의 곁에 앉아 덧붙였습니다. 우린 부모로서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너희 책임이다. 아들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며느리의 표정에서는 반성보다는 체념이 더 짙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는 몇 가지 짐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오래도록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남편과 저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결심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남은 노후만은 평온히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을 떠난 뒤 우리 집은 오랜만에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라기보다 허전함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을 내보내며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지만 부모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씁쓸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소식조차 드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들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간간히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힘겨워 보였지만 예전처럼 무책임한 기운은 사라지고 묵묵히 버티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조금씩 갚겠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약속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아들은 차츰차츰 지켜나갔습니다. 몇 달에 한 번 적은 돈이라도 부모에게 보냈고 시간이 흐르며 그 액수는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며느리 역시 일을 시작해 생활을 보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빚이 하나둘 줄어들더니 어느 날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마지막까지 다 갚았습니다. 부모님 돈 다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가슴에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도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결국 다 갚았구나. 비록 그 과정에서 남은 상처는 깊었지만 부모로서 빌려준 돈을 끝내 되돌려받았다는 사실은 큰 의미였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책임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긴 갈등은 결국 마무리되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끝내 모두 돌려받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향한 미련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삶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노후만큼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조금씩 여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을 살아야지. 남은 세월 당신이 웃을 수 있어야 해. 그 말처럼 우리는 짐을 가볍게 꾸려 전국 곳곳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푸른 파도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고 산길을 오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낯선 도시의 작은 골목을 거닐며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때면 오랜 세월 쌓인 피로가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가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면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는 우리 둘뿐이요.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이 따뜻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들과 며느리와의 갈등이 남긴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견뎌낸 뒤 비로소 서로를 더욱 굳건히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함께 지켜내고 즐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길을 걸으며 그렇게 조용하지만 단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 사진을 정리하며 웃고 있던 그때 현관에서 낯익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리 한결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두 손을 바닥에 짚은 채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후회와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는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먹먹하게 울렸습니다. 그토록 단단히 닫아버렸던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습니다. 남편 또한 묵묵히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오랜 세월 쌓였던 벽을 조금씩 허물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회복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그 마음의 울림은 부모로서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 꿇은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은 큰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분명 수많은 상처와 배신을 겪었는데도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아들의 모습은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두 손을 꽉 쥔 모습에서 그 또한 격한 감정을 억누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을 내가 다 알기는 힘들겠지. 그렇다고 쉽게 잊을 수도 없다. 아들은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용서란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내 진심을 외면할 수도 없구나. 그 짧은 말 속에 우리 마음의 갈등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은 두려움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겁고 길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용서와 경계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사과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깊은 질문처럼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와 남편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의 눈물 어린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무턱대고 품어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크고 그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되
이번에는 분명한 선을 긋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을 때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우리가 너를 받아들이지만 예전처럼 다 용납하지는 않을 거다. 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에 드나들고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면 내 행동으로 보여라. 말로는 더 이상 믿지 않겠다. 아들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 마음은 흔들렸지만 단호히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부모로서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지켜보며 필요한 만큼만 손을 내밀기로 다짐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이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주말이면 먼저 찾아와 집안일을 돕고 부모를 향해 항상 공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손을 벌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필요로 할 때면 묵묵히 곁을 지켰고 제가 병원에 다녀올 일이 생기면 시간을 쪼개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사소한 모습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닫혀있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구나. 아들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멀어졌던 가족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예전처럼 화목하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저와 남편은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갈등과 아픔을 겪고 난 뒤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함께 앉아 소박한 음식을 나누는 순간 오랜 세월 잃었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함께 웃으며 식사를 나누던 그 장면은 수많은 시련 끝에 다시 얻어낸 작은 기적 같았습니다.